오늘 미팅 순서는 제가 이제 1시간 정도는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는 SAT에 관련된 것들, 이제 고득점 뭐 획득하는 방법들, 왜 리딩이 잘 점수가 안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리딩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좀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시부터 1시까지는 IBDP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IBDP 고득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머님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폴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특징들까지도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제가 미팅 진행하기 전에 확인은 했는데 지금 SAT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간단하게 채팅창에다 학생 학년들 잠깐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디지털 SAT나 뭐 또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에 대해서 SAT 테스트에 대해서 각각의 좀 니즈가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학년? 네네네. 그럼 페이퍼 베이스드 11학년. 아이고 9학년 되게 다양하시네요. 좋습니다. 아이고 11학년도 많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SAT, 뭐 ACT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리딩은 시간이 왜 항상 부족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진행하게 된 저는 이제 폴아카데미 원장 겸 내지 부원장 김병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순서는 총 한 1시간 정도 가량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1부부터 SAT 리딩을 해결하는 순서, 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이제 아이들 타입으로 SAT 리딩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리딩을 SAT를 이제 해결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확인하고 3부에서는, 그리고 4부에서는 어떻게 그럼 공부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강좌를 어떻게 공부하면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누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들 되게 다양하실 텐데 이제 어머님들 뭐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적극도에 좀 따라가지고 실제로 시험지 한번 보신 분도 있고 이제 보시지 않은 분도 있고 이제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컬리지 보드에서 페이퍼 베이스드 SAT 테스트를 제가 일단 간단하게 실어놨습니다. 페이퍼 베이스드 SAT 테스트의 경우는 되게 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험지가 실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패스지, 이렇게 지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지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간단하게 지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쭉 내용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리딩, 그리고 복해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2번, 3번 해서 이렇게 각각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단락의 어떤 목적, 단락에 대한 목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질문하는 것들이 있고요. 관점들 또 이제 질문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퍼 베이스드 SAT 테스트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리딩, 라이팅, 매스로 되어져 있다는 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컬리지 보드가 디지털 베이스드 SAT 테스트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발표를 했고 어머님들 사이에서 되게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과연 이 SAT 테스트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학원들마다 각각의 예측치를 막 내놓은 게 있어요. 뭐 디지털 SAT인지 쉬워져가지고 뭐 점수를 더 잘 받을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까지 이게 굉장히 다양했고 각각의 뭐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올 것이다까지도 이제 막 나름대로 예측, 추정치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데모 화면, 그러니까 이제 시범 테스트 모듈로 해서 이번에 SAT 테스트가 컬리지 보드에서 디지털 베이스드 SAT 테스트는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라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 형식이 조금 저희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내년부터죠. 이제 한국 네 채팅이 온 게 있는데 잠깐 확인만 할게요. 네.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뭐 이렇게 컬리지 보드에 설명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개 지문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제 학원에서 있는 관계자분들께서 아마 질문 길이가 굉장히 짧아질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리딩에서 만점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번에 디지털 베이스드 SAT 테스트 그대로 제가 원문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총 네 개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되어져 있지만 원래는 화면상에는 문제 왼편에 지문이 나오고 한 개의 문제만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클릭하면은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기존의 SAT 문제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달라 보이진 않고 그럼 실제로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실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 지문의 길이가 많이 짧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예측이 있어서 실제로 그랬는가? 지문의 길이는 무엇으로서 구분이 되는가? 단어의 개수로 구분이 됩니다. 한 개 지문당 실제 단어 개수가 몇 개냐를 파악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2016년도 뉴 SAT 리디자인드 해서 나왔던 시험지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2021년에 나온 지금 이제 최근 기출 시험지였거든요. 그 단어의 문학 지문이었는데 문학 지문에서 나온 단어의 개수는 총 630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디지털 SAT에서 나온 이제 문학 지문이었거든요. 픽션 작품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단어 총 이게 단어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625개 단어입니다. 그러면 5개 단어 정도, 5단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럼 지문의 길이상에서 차이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짧아질 것이다 했지만 실제로 지문의 길이는 줄어들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데모 화면에서 나온 것들은 또 한번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니까 그럼 지문당 문제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SAT 리딩 지문에서는 한 개 지문당 보통 10개에서 11개 지문 정도가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개 지문당 그러니까 625개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한 개 지문당 4개의 문제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진 상태이고요. 세 번째 단어의 난이도는 좀 이렇게 가불론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그러니까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는 2021년도에 기출되어졌던 문학 작품은 2008년도 작품이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디지털 베이스드 테스트로 자기들이 출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2009년도 문학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픽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신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단어의 난이도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쉬워졌다는 평가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항목을 봤을 때 단어의 난이도가 갑자기 쉬워졌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단어의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강사님들마다 뭐 쉬워졌다 안 쉬워졌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단어의 난이도는 뭐 그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이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공개됐던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들은 나오는 질문들이 총 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그러니까 9개 문제 유형들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들 질문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단락의 기능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락이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사적인 의미로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되어진 것들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들. 그 다음에 앞에 너가 뭐 예를 들어서 퀘스천 2번에서 풀었던 문제가 답이 C라고 한다면 그 C가 근거가 되어지는 논리 문장을 찾아봐라 라는 식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디지털 베이스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뒤에 내용이 있는 빨간 글씨 있죠. 이게 글의 목적, 글의 관점, 추론, 인과관계, 세부 사실. 이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들은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디지털 베이스드 테스트에 나온 거에서는 이제 빠졌습니다. 이게 빠졌다는 것이 아예 안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공개되어진 데모 화면상에서는 지금 빠져 있다. 근데 되게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붉은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 전체의 홀 패세지, 그러니까 전체 지문을 읽고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이 글의 내용에 대한 글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어떤 메인 아이디어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습니다. 정답률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부 사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틀리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이 세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도를 받으면 생각보다 세부 사실은 금방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반면에 보면은 단락에 대한 기능, 수사적인 의미, 뭐 논리 근거 찾기, 맥락상 단어 의미 파악들은 전통적으로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정말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의미 외에도 그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수사적인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는 코노테이션 되어진 의미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좀 있었다.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모 화면으로 봤을 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SAT가 결국에는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와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을?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도 있는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페이퍼와 디지털이 큰 차이가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공개된 데모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으로 학생들이 SAT 리딩 또는 라이팅 또는 매스 해결을 해서 1600점을 받는 방법이 뭘까?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시험이 왼쪽에 지문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퀘스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단어를 학생들이 보는 거죠. 이게 단어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가 여러 가지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거니까 문장을 인식을 하게 되죠. 문장은 이런 의미구나. 이런 여러 문장들이 모이게 되면은 단락의 의미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단락은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패세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문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리딩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들은 보통 한 7개에서 한 8개 정도의 지금 현재는 한 8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SAT 리딩에서 묻는 것들은 모든 질문의 핵심이 학생들이 해당 패세지에 대한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지문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문제 푸는 건 거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죠.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항을 A, B, C, D가 있으니까 4개 문항을 이제 학생들이 뭐 이제 그 문항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A, B, C 중에서 A, B, C, D 중에서 A, B, C가 정답이 아니고 D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이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정답을 표식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 프로세스대로만 간다면은 학생들이 뭐 한다? 1600점이 나오는 겁니다. SAT 리딩에서는 리딩 라이팅에서 800점이 나오는 거죠.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이거 왜 안 될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SAT 리딩이 정말 극악의 난이도다.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 원인 분석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들도 많이 내놓는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또 그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는 경우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한 300점대, 한 200점대 후반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지문을 보는데 단어를 잘 모릅니다. 제가 단어 개수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어쨌든 단어를 예를 들어 660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 350점 나오는 학생들은 보통 한 10개 단어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한 300점대 단어 모르는 학생들은 단어를 한 20개 정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단어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전부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정확하게 make sense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죠. 시간 타이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단락을 전체를 다 봅니다.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단락이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죠. 그럼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총 4개의 단락을 다 봅니다. 그리고 전체 지문을 다 보죠. 아, 지문 전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를 지문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냥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쭉 내용 읽습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넘어가. 쭉 읽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반복해서 읽게 되죠.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추론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돌아가서 다시 스캐닝을 하면서 쭉 이렇게 다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합니다. 정상적으로 했다면 한 번에 끝났어야 되는 프로세스였던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항에서도 가끔씩 보캐빙 컨텍스트 문제들이 있거든요. 맥락 내 단어의 의미를 좀 찾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단어 의미도 잘 몰라가지고 대충 이제 정확하게 뜻을 모르는 거죠. 이게 아이템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없다? 정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없죠. 정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없으니 A, B, C, D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B 정도는 골라내는데 C, D 중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추측한 정답을 이제 찍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 이런 과정을 학생들이 반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학생들은 거의 한 99%는 다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들이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확하게 내용을 읽었다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시 앞 문장으로 읽어가고 처음부터 다시 2번, 3번 반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론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죠. 시간 부족에 시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니까 집중력 부족 현상이 생기고 어떻게 되나요? 뭐 마지막 패시지를 다 못 풀었어요. 이제 이런 질문 이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집에서도 SAT 문제 풀어보고 어떤 어머님들은 온라인 강좌로 해서 또 이게 여러 번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풀어도 보고 공부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학생들이 이런 과정들을 제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해결하는 방식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1번하고 2번. 지문의 의미하고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방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의미가 불완전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들어가지고 지문에서 정답에 대한 요소를 파악해내는 스킬을 찾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그리고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테스트 셋을 많이 못 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여러 테스트를 풀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2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문제 풀이 스킬을 잘하는 강사님을 찾던가 아니면 테스트 셋을 찾아가지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던가.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어머님은 아이에게 50세트 기출 문제를 풀어서 막 시켰어요. 결과는 몇 점이 나왔다? 1350점이 나오는 거죠. 목표는 1550인데 안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원인이 뭘까? 뭐 이건 뭐 제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뭐 일단 다 넘어가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단어를 첫 번째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단어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제가 지목을 해서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은 하지만 사전적 의미가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어들 다 찾고
표시하고 사전 뜻 찾고 그 다음에 맥락 속에서 그 뜻을 찾아내야 되겠죠. 사전에 보면 1, 2, 3, 4번 단어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어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만 해서는 안 되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나요? 스스로 다 학생들이 시험도 쳐봐야 돼요. 혹은 자기 스스로 쳐보든지 학원에서 시험을 치든지. 이 과정이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수행해야 되는 단계인 겁니다. 단어 공부하는 게 딱 보시면은 대충 한 7개 과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학생들 해라고 하면은 안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인식해야 되는데 모르는 문장을 식별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문장이 뭐 학생들이 그래머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죠. 한 300, 리딩, 라이팅이 한 370 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말고 300점대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모든 문장이 뭐 예를 들어서 명령문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주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어가 없는 문장 보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단문, simple sentence만 나오는 것들만 익숙하다가 complex sentence, 뭐 conjunction 한 3개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문장을 식별을 못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문장인지. 이게 리버스된 문장들, 도치된 문장들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장을 일일이 다 내가 문법이나 그래머나 신텍스 그래머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문장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죠. 왜?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1번을 바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번 단어, 문장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락에 대한 의미를 공부하려고 치면은 단락에 대한 목적도 나누고 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 소셜 사이언스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문제 제기 두 번째에서는 뭐 실험 가설 이게 막 나오거든요. 그 구조를 학생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된 것들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다 안 하는 것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한 단락 의미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뭐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못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귀찮아서 공부 안 했던 것들이 쌓여서 어려워서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문을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단락한 기능에 대한 구조 분석이라든지 뭐 플롯 분석이라든지 수사법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similarity에 대한 부분들, 뭐 메타포에 대한 은유법으로 표현되어진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화자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매크로한 방식에서 마이크로한 방식으로 점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글에 대한 소셜 사이언스에 대해서 과학적 사회과학 지문 구조 분석하는 방식들, 논증 방식들 이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 다 학생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는 실제로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문항을 인식한다 과정들이 있는데 뭐 문제 유형 파악한다, 문제 의도 파악한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합니다. 뭐 강에서 뭐 첫 번째 문제는 서브젝트 벌브 문제고 뭐 메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는 거 이런 것들 설명하는데 이런 거 소위 말하면 강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편하죠. 학생들이 그냥 수업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항 인식하고 그다음에 정답 오답에 관련된 공부는 이제 학생들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정답 오답에 구분되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그것을 자기가 한번 다시 복구를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지금 학생들 지도하면서 맨 마지막 대목인 겁니다. 정답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항상 문제에서 SAT로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점은 앞에 있는 문제 해결, 즉 단어와 문장과 단락과 그 다음에 이제 각 단락 간의 플롯이라든지 어떤 문학 작품의 캐릭터 성격 파악이라든지 수사법이라든지 각 글에 대한 논증 방식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그 내용만 듣고도 문제가 SAT 점수가 올라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셋을 많이 풀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가 단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단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학생들 가지고 있는 저희는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상황이 다를 건데 지금 올드 SAT, 그러니까 지금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만약에 리딩이 학생들 봤을 때 리딩이 250점이 나온다. 그러면 지문 한 개당 모르는 단어가 한 40개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 한 개당 단어가 총 한 620개가 나온다 했죠. 거기에서 40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 셋의 한 개에서 단어가 보통 테스트 한 개 셋이 5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는 저희가 예상하는 디지털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리딩의 개수입니다. 2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개, 디지털에서는 2개. 그러면은 최소한 아마도 250점대 되는 학생들은 테스트 한 셋에서 리딩에서만 모르는 단어가 한 200개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200개를 갖다가 검은색 이게 마카로 막 칠해놓은 것처럼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0이면은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 개의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20개. 320점일 경우가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6% 정도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어의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쭉 다 공부를 해보면은 하루에 순수하게 모르는 단어의 량이 한 몇 개 정도가 공부해야 되는 단어량만 하루에 순수하게 모르는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 게 외우고 맥락을 따져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한 220개에서 150개가 되는 겁니다. 최소. 디지털을 가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좀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럼 리딩이 이런 식의 또 리딩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제가 SAT 매스만 얘기는 갖다 놨는데 제가 학생들 매 자주 틀린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그린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The Store's Price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 왜 틀리냐? The Store와 A Store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 구분을 못해가지고 어떤 거를 지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The list number of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이게 뭐 틀립니다. 그리고 in favor of 쭉 제가 다 표시를 쭉 해내고 flow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고 bullet이라는 단어 몰라서 틀리고 those라고 나온 대명사가 나왔는데 those라는 단어는 알죠.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이것이 해당되는 패세지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학생이 파악을 못합니다. resident를 말하는 건지 community를 말하는 건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니퍼를 말하는 건지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문제 틀립니다. 그래서 리딩이 정교하게 안 되면은 단순하게 SAT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SAT 매스나 라이딩 나중에는 좀 더 가보면은 IB나 이런 데서 문제를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가장 해야 되는 게 뭘까? 관리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거는 아닙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귀찮아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귀찮아하는 것. 그 귀찮아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제가 SAT 저희 개념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저희가 이제 김택준 강사님께서 이제 수업을 지도하시게 되는데 SAT 개념반의 경우는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는 Reading and Writing 섹션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지문별에 대한 구조 파악을 하고 문제 유형에 대한 논리 분석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사님들의 영역이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하십니다.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개념 스타트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내가 문제 풀이반이나 1,400점, 1,500점까지 가려면은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 요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를 관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듯이 SAT 보캡 테스트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SAT 리딩, 라이팅 1일 시험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당일 과제 하는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과제 단어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기를 시키고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자 SAT 보캡 테스트 외에 이제 학생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나서 이걸 내줍니다. 과제를 내줍니다. 뭐 어떤 문제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와라. 리딩이나 라이팅 문제를 풀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생이 문제를 풀죠. 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고 나서 정답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죠. 당일 과제를 실시를 하니까.
실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학생들이랑 문제를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과 퀘스천에 대한 단어를 찾아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학생들에 대한 대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과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지 문제를 풀고 나서 단어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뭐가 똑같냐? 이것과 똑같은 거죠. 단어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뭐만 한다? 문제만 푸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관리 시간에 시험 문제 제가 시간 정해놓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를 하고 다 거기서 사전에서 뜻을 찾아가지고 다 외워라. 외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언제? 이때. 과제를 실시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보통 과제가 지문 3개 정도 나가거든요. 뭐 리딩 한 3개, 라이팅 2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다 했다고 손을 듭니다. 그럼 과제 단어 준비가 다 됐대요. 암기도 다 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트를 주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몇 개를 맞출까요? 100개 기준으로. 혹시 오늘 예상되는 개수가 있으신가요? 어머님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은 정규 개념반에서 되는 학생들 한 1200대에서 1300대가 되는 학생들은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 단어의 개수는 한 정답률이 한 50%에서 60% 정도입니다. 50%에서 60% 정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은 분명히 학생들이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다 암기해서 외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거기서 나오는 단어 시험지를 줬을 때 50%에서 60%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죠. 100%다 맞고 바로 통과해서 집에 가야죠.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모르는지 어떤 센텐스를 모르는지 어떤 패러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대충 단어를 외우고 막 공부해서 딱 시험을 쳐보면은 정답률이 한 50에서 60%밖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뭡니까? 보캡을 주고 그냥 지문 내에 있는 단어죠. 리스트를 안 줍니다. 학생들한테. 리스트를 안 주고 보캡을 주고 뜻을 써라.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학생들이 적고 페이를 시키죠. 그럼 페이를 보통 몇 번 하느냐? 한 3번 정도 합니다. 3번 정도. 보통은 오프라인 시험 기준으로는 3번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쉬워하지는 않죠. 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 3번째쯤 되면 또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막 단어를 외워서 오거든요. 사전 찾아서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구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통 구술 시험을. 거울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럼 나름대로 뭐라고 막 적거든요. 그 뜻을 정확하게 제가 또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나오는 포토신테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합성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9학년인데 포토신테시스라는 단어를 막 광합성이라고 적어요. 한국어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적으면은 이게 광합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니? 라고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광자가 미칠 광자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 관리 대한 테스트를 치고 거기에 대한 구술 시험까지 쳐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단어 리스트 쭉 주거든요. 뭐 100개, 200개. 저희도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치고 통과돼서 안 돼서 이렇게만은 사실상 학생들이 해서는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리뷰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리뷰 1일 시험이 있습니다. 1일 시험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학생들이 그 전날에 이제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뭐 학생들이 뭐 잘했지, 다 이해했지 하면 네라고 대답은 다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학생들을 믿고 싶죠. 믿고 싶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이해했니?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전날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 후에 이제 보통 제가 7시 5시에 끝납니다. 개념반 같은 경우 5시 끝나는데 학교 후에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답 노트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문 분석, 라이팅 문제 해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타이틀 이게 문학 지문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작자는 누구냐, 이게 저자는 누구냐, 저자에 대한 분석도 나름 하죠. 그 다음에 독자는 누구냐, 청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 하고 패러그래프 펑션 이게 단락에 대한 기능들. 이 단락 첫 번째 단락이 뭐 예를 들어서 introduce 뭐 설명 어떤 도입하는 기능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적게끔 하는 거죠. key sentence summary.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적게 하면은 이것을 적게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SAT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거 외에도 자기가 미리 한번 그 전체 스키마를 그러니까 그 지문의 형식적 틀을 한번 고민해보고 분석해보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 지문 전체의 내용과 메인 아이디어나 그리고 단락에 대한 기능들, 어떤 초점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 뭐 쓰는 거는 다 이제 쓰는 겁니다. 쓰는 거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나서 학생들이 중요한 거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뭐를 받아야 되냐면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과제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제 피드백이라고. 이게 왜 집어넣어놨느냐? 학생들한테 과제 피드백을 타이핑 형태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뭐 코멘트를 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코멘트를 볼까요? 안 볼까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학생들이 저희가 글의 형태로 코멘트를 남기면은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학생들 코멘트 남기면 한 90%는 보지 않습니다. 90%는. 90%는 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다? 개선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코멘트를 보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 속에서 학생들이 과제 단어 같은 거 준비를 막 한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학생들 그날 이제 채점을 미리 다 합니다. 수업 전에. 하고 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줍니다. 공개적으로 줍니다. 공개적으로 주는데 왜 공개적으로 주느냐? 나머지 학생들도 그 피드백을 듣고 내가 낸 과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대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뭐 상처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우리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네, 뭐 보통 1대1로 따로 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학습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피스 아워 시간에 공개적으로 학생들이 과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다음 오답 노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오답 노트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보통 다른 뭐 여러 기관들에서 뭐 설명을 이제 보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제 적고 이게 틀린 이제 틀린 이제 그 문제를 적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통 적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SAT 시험 자체가 사고력 능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문제 해설 적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답 노트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왜 틀렸는가를 자기가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틀렸냐? 왜 너가 잘못된 답을 골랐느냐? 보통 잘못된 답을 고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뭐 실수였습니다가 거의 틀린 이유의 첫 번째 우리가 피드백을 주기 전에 학생들이 적는 이유가 거의 90%가 실수여서입니다. 실수여서. 근데 실수를 50세트 풀었는데 실수했으면 그게 실수가 아니지 않을까요, 어머님들? 한 10세트 정도 풀어도 보통 교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정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 자기 머릿속에
그것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난 이거를 맞출 수 있는데 난 이것이 내가 단어를 몰라서 있거나 혹은 문제의 어떤 이 저자가 말하는 레토릭 디바이스를 내가 분석을 못해서라기보다는 나는 실수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 개선이 되느냐?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왜 너가 잘못된 답을 골랐는가에 대한 이것도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이제 코치한 시간 중에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막 처음에는 막 실수였어요라고 이야기하다가 피드백을 하나씩 하나씩 주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실수가 아니었고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몰랐다던가 수사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은유법을 그대로 직유법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던가 사실적인 단어를 내가 미싱을 해도 된다라던가 혹은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서브젝트 벌브만 보면 되지 뒤에 거는 모디파이어 부분은 안 봐도 된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모디파이어가 시간, 이유, 양보, 부대, 상황 모든 걸 나타내주기 때문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안 봐도 된다라고 기존에 배워서 그 방법들을 적용하다 틀린 경우 그럼 방법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다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념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반이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이게 뭐 그냥 수업하고 그냥 숙제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고 채점하고 피드백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손이 많이 가고 좀 쉽지 않죠. 학생들한테도 이제 도전도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뭐 때문에? 단어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단어 과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다음날 단어 시험 준비라고 또 되어져 있는 게 있죠. 기본으로 나가는 단어가 100개가 나가거든요. 그럼 그거 외운다고 어떤 학생들은 뭐 한 2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렸어요. 막 그러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문 단어 외에도 불구하고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수학 시험 과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제가 뭐 4시간, 5시간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마다 뭐 6시간씩 걸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문제가 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는 학생들한테 소중한 정보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수용할 때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념반, 개념 종기반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비기너 반으로 해서 한 시작하는 반 학생들이나 1300대 이하 학생들한테 제가 보통 추천을 이제 드리게 되고요. 저희 김택중 강사님께서 진행을 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링크나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김택중 강사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택중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지금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4년이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거의 지금 한 7년 정도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SAT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첫 번째 단어 보면은 어떤 시험지 몇 년도 시험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학생들은 매해 거의 200명 이상 지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어떤 부분들 제 논리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강사이십니다. 실전만 한번 볼게요. 이제 오프라인 기준인데요. 실전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리딩, 라이팅 테스트를 칩니다. 여기 보시면 테스트 친다고 되어져 있죠. 시험을 칩니다. 페이퍼 베이스드 기준입니다. 치고 나서 뭐 채점 간단하게 하고 붉은색 박스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 있죠. 데일리 테스트하고 테스트 복합 프랩을 칩니다. 뭐가 똑같냐? 리딩, 라이팅 테스트 친 거에 대해서 단어 시험을 제가 100개를 칩니다. 똑같습니다. 리스트 안 주고 너가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내라. 그리고 사전을 찾아서 공부해라.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시험 칩니다. 왜? 우선은 바로 오후에 테스트 리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 수업 시간 중에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단어를 모르는 것들.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어떤 선생님들이 로직을 설명하고 퀘스천 로직을 설명하는데 코노테이션, 그러니까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몰라서 그 내용,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보캡 프랩 시간을 제가 잡아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보통 SAT 실전반 들어가는 학생들이 보통 리딩 라이팅이 600점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400점이 넘는데 이 학생들은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까 제가 개념반 학생들은 100개 시험을 치면 한 50에서 60% 나온다고 했는데 실전반 학생들은 어떨까요?
실전반 학생들은 되게 명민해가지고 바로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 다 공부했습니다. 저 시험 칠게요. 하면 보통 준비한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손 들고 바로 시험 칩니다. 그럼 정답률이 얼마 나오느냐? 한 75% 정도 나옵니다. 75%. 그러니까 100개를 시험 치면 한 75개 맞추고 25개는 틀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뭡니까? 학생들이 내가 모르지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단어들이었고 그 단어들은 뭡니까? 실제 리딩이나 라이팅 문제 같은 걸 풀거나 의미 생성을 하거나 레토릭 디바이스를 가지고 내용이나 문형을 분석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의 리딩의 점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거죠. 리테이크를 계속 하죠. 언제까지?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실전반 학생들은 조금 많이 더 귀찮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55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들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구술 테스트까지 다 치거든요. 이 학생들은. 그러면 조금 많이 괴롭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보캡 프랩 준비하고 테스트 칠 동안에 학생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매스 Q&A라든지 과제 피드백 하게 되는데 보통 매스 Q&A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보통 많이 틀리면 한 개, 두 개 정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많이 진짜 못한다 수 한 5개 정도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내 답지를 보면 아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강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 통계 해석 모델, 그러니까 통계 해석 모델, 모 집단과 표본 집단 간의 추출 문제하고 추정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거 잘 모르는 것들, 그다음에 레이시오에 대한 문제들, 비와 비율에 대한 문제, 이게 확률 문제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펑션과 관련된 문제들, 지수 함수를 문장으로 풀어놓는 어떤 문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 모르는 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Q&A만 해주고, 혹은 보통 1시간 정도 간단하게 강의를 해주면 거의 대부분 해결을 다 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개별 수업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똑같이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험에 오답에 대한 개별 점검을 해서 채점했던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되는 거죠. 이 학생들도 처음엔 다 이렇게 적습니다. 왜 틀렸니? 실수였습니다. 적거든요. 실수가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학생들은 가장 중점 사항이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단어의 문제, 레토릭 디바이스 수사법에 대한 분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 대한 캐릭터 간의 상호 간에 있던 구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게 되면 이제 개별 시간에 매스 개별 실시를 이제 하게 되고 뭐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시부터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하게 되는데 실전반 학생들은 좀 이게 특이한 게 제가 지도를 한번 해보면은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밥 먹으러 잘 안 갑니다. 왜? 여기에서 아까 나왔던 디텐션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디텐션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남아서 이제 통과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일리 테스트가 리딩 테스트 치죠, 라이팅 테스트 치죠, 보캡 리스트 100개 시험 치죠. 그게 지문의 단어 시험 또 100개 준비해서 시험 쳐야 되니까 시간이 빡빡한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 때 뭐 하느냐? 이 통과가 다 안 됐다. 그럼 남아서 앉아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막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 풀고. 자주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라고 하는데도. 어쨌든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 말릴 수는 없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은결 강사님께서 이제 보통 리딩하고 라이딩 리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뭐 테스트 리뷰를 이제 오답풀을 중심하게 되는데, 어머님도 이런 말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지도하시는 분이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막 수업을 하다가 안 돼서 저희 쪽에 오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SAT 정말 잘하는 리딩 라이팅 강사 선생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류은희 선생님 어떤 분이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게 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이렇게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해당 리딩 라이팅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리딩 라이팅이 한 750에서 780점 나오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느냐? 한 시간 내에 테스트 프랩을 5개를 할 수 있다. 5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진짜 전문 강사입니다. 좀 쉽게 제가 말해서. 근데
어떤 학원 가면 뭐 수업 시간 전에 뭐 테스트 한 개 이상 풀이를 안 해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그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마다 미리 그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류은결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가 8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 기출이 한 8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시험지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 매해 한 200명씩 이상을 지도하고 보통 한 750 이상 리딩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이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데서 뭐 어떻게 잘 안 돼서 뭐 오셨던 분들도 우리 애가 뭐 700 한 50점이 나오는데 딴 데 가서 수업을 안 해준대 뭐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뭐 개인 수업이든 뭐든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류은결 강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김택중 강사님도 그렇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진짜 실전반 풀이 강사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이런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리뷰는 오답 중심으로 이제 풀이를 주로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리럴처나 US 히스토리가 지금 현재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문 분석,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데 그것도 학생들이 뭐 단어 몰라서 모르는 거 말고 진짜 학생들 한 600점대 넘는 학생들이 모르는 어떤 지문의 형태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못한다던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문학적 수사법을 이해를 못한다던가 라인 에비던스와 같은 SAT에서 요구하는 컬리지 보드의 로직을 이해 못한다던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미 단어의 수준과 문장의 의미 이거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고 그 다음 단계 진짜 순수하게 강사님들이 필요한 영역에서만 순수하게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하십니다. 4시간 동안 하시는데 이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리딩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럼 리딩이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라이딩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고 선생님께서 약간 좀 탄력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탄력적으로 어떤 경우는 뭐 리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리딩이 뭐 3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학생들이 라이팅 너무 잘 봐가지고요 뭐 모든 학생이 한 개 테스트에서 한 5개 이상 안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1시간 뭐 1시간 줄여서 하게 되는 거죠. 리딩을 3시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기본 단어 100개. 뭐 아마 실전반은 100개는 안 치고요. 한 200개 정도 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오답 노트 정리, SAT 매스 문제 풀이, 뭐 학생들이 다 못했다면 그것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전 문제 풀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SAT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앞단에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들, 이 귀찮은 것들을 얼마나 학생들이 귀찮은 것을 얼마나 잘 케어를 할 수 있는 케어를 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강제로 시키는 거죠. 끝까지. 강제로 끝까지 시키느냐. 이게 개념반의 핵심. 그리고 그런 상황을 그런 학생들의 심리를 강사님께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선생님께서 지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전반 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정답과 오답에서 로직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많은 양을 학생들한테 한꺼번에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SAT 수업을 이제 수업이나 SAT 학생들이 공부한다. 내가 1,500점 받고 싶다. 그러면은 1,400점대까지는 방법이 없다. 뭐 학생들의 귀차니즘과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되느냐? 유튜브, 인스타그램, 단어 배우는 거 막 귀찮잖아요. 뭐 찾아가지고 하는 거. 유튜브 학생들 유튜브 보는 시간, 인스타그램 보는 그 시간들을에 뭐냐 단어를 공부하고 학생들이 좀 능동적으로 테스트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그런 귀차니즘과 싸우는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전반 이상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들이 테스트를 빨리 풀고 많은 양에 대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자기의 오답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1대1 피드백과 정말 좋은 수준 높은 강사님들의 해설을 명확하게 들어야지만 해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1,500점 이상 1,550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경우 계시거든요. 어머님들께서 뭐 이렇게 쪽집게처럼 뭐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뭐 이렇게 탁탁 가르쳐 주면은 이게 SAT 극복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뭐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진짜로 이제 포인트를 못 집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SAT 이 리딩 라이팅 매스 시험 자체가 그렇게 이제 이 성취도 시험 평가처럼 그런 이제 개념을 짚어 설명한다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이게 좀 긴 좀 시간들, 또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한 1200점이다, 1300점이다. 내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목표는 뭐 다 1500점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 최소한 공부 시간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은 좀 잡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1500점이다, 내 1450점이다라는 학생들은 내가 한 6개월에서 시간 정도를 잡고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이용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 한 일주일에 2번이라도 제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학생들 점수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목표하는 것들 아마 제가 다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SAT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SAT, ACT에 대한 부분들, 뭐 IB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SAT가 필요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쪽에서는 지금 뭐 또 된다 안 된다. 근데 또 이제 MIT에서는 또 required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컬리지 보드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SAT가 높은 학생들이 컬리지 대학을 가서 프랩 그러니까 이제 학점이 되게 높다라는 막 보고서들도 막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SAT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중요도에 대한 찬반이 좀 갈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어제 지금 이제 김민수 제 컨설턴트와 앤드류 홍 컨설턴트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상위권 혹은 이제 중위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다 학생들이 뭔가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뭘 한다? SAT를 결과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 거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우시고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귀차니즘 거 싸워줄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혼자서 많이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중간에 학생 혼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1대1 튜터라도 붙여서라도 이게 사실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튜터도 굉장히 좋은 수준 높은 튜터여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SAT 관련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뭐 수업에 대해서 뭐 크게 궁금하신 건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드는데 SAT가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예,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 잠깐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채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2, 3년 들어서 SAT가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제 SAT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2, 3년 들어서 SAT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반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학원들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학생들을 저희가 학생들 많이 접하잖아요. 접해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뭐 가끔씩 뭐 작년이었나요? 12월 달에 시험 되게 어려워가지고 뭐 문학 지문이 어려워가지고 폭망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매스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크게 학생들이 뭐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SAT가 뭐 1년에 몇 번을 뭐 5번 뭐 이렇게 치는데 하나 시험을 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와 이번 시험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 SAT가 점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확증 편향을 하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보면. 근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뭐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러면 난이도 변별력을 분별을 실패했기 때문에 컬리지 보드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건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도 같은 강사님께서 진행하시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뭐 온라인 선생님, 오프라인 선생님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따로 해버리면은 이게 지도하시는 강사님들이 전달한 툴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반은 김택중 강사님, 실전반은 류은결 강사님께서 지도하실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외국에 있는 학생은 어떻게 수업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수업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문제는 안 되고요. 개념반, 실전반 결정하기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시나요? 하신 다음에 SAT 테스트를 또 진행하시나요? 그럼요.
만약에 학생이 뭐 예를 점수가 있다. PSAT, SAT, 뭐 ACT 같은 뭐 테스트가 있다. 토플 리딩, 라이팅 뭐 시험 뭐 점수가 있다. 혹은 맵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대체를 하게 되고요. 없다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뭐 GPA 뭐 잉글리시 점수로 대체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GPA 잉글리시 점수는 안 믿습니다. 그거는 뭐 안 믿습니다. 그건 안 믿고 일단 제가 테스트 실시합니다. 급한 11학년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온라인은 최소 몇 주를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급한 11학년들은 점수가 만약 1300대 정도 넘고 리딩 라이팅 600점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저도 이제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그럼 실전반 들으라고 하시는데 다만 학생들이 좀 이렇게 머리띠를 싸매고 좀 결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왜?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하다가 어머님들 그런 말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러거든요. 자기가 그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실전반 들으라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개인 수업까지 붙여야 되죠. 근데 개인 수업은 보통 여름 특강 때는 선생님들이 일정이 좀 빡빡하셔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실전반 하시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립니다. 하신 다음에 SAT 테스트를 하시나 됐고 온라인은 최소 몇 주를 들어야 된다. 최소 3주입니다. IB도 SAT도 필수일까요? 영국 대학이 목표면 영국 대학이면 IB만 하시면 되죠. 뭐 굳이 뭐 SAT를 해라고 저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맵 테스트 몇 %면 실전반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입니다. 랭귀지 아트 말고 그다음 매스 파트 말고 리딩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리딩 기준으로만. 맵 테스트 리딩 기준으로만. 3월달, 8월달 시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나요? 이거 이제 커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좀 속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3월달, 8월달 시험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달 시험들 많이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컬리지 보드에서 임의로 점수를 조정한다. 이제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뭐 블로그에도 그런 내용들이 실리긴 실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컬리지 보드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들이 각각의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생각한 커브에 대한 부분들을 스코어 컨버전 테이블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걔네들이 이제 더 통계적으로 따로따로 만들기 때문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몰렸다고 컨버전 테이블에 의해서 로스코어가 변환 점수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뭐 5월달 시험에서는 뭐 5월달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개 뭐 예를 들어서 매스가 1개 틀렸는데 뭐 한 780이었다. 근데 어떤 달은 1개 틀려도 800점인 거예요.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컨버전 테이블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컨버전 테이블이 때문에 뭐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뭐 컬리지 보드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컬리지 보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된 때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몇 월을 찍어서 하신다고 해서 그게 잘 나왔다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좀 봐둘게요. 그 다음에 국내 대학에도 SAT도 필요한가요? 국내 대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시를 간다 그러면 굳이 SAT가 반영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UD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되니까 그쪽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이게 별도로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영국 대학 진학하고자 하는데 지금 미국 대학 다니고 있고 IB 클래스는 없어서 SAT 점수만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요? 이거는 저희 쪽에 카카오 채널에다가 앤드류 홍 선생님 찾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거에는 좀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앤드류 홍 컨설턴트 반드시 찾으셔가지고 개별 상담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뭐 앤드류 홍 선생님이랑 제가 이야기할 때 미국 학제에서 영국 학제로 진학하기가 좀 결과가 조금 쉽지는 않다. 지금 현재로서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다른 좀 이게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던 분은 반드시 앤드류 홍 선생님하고 같이 좀 이렇게 상담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